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큰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최근에 SVB 사태로 인해서 그리고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의 뱅크런 이슈로 인해서 사실 미국이 다시 한 번 더 양적 완화, 그러니까 QE를 하겠다고 밝혔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겠다고 밝히진 않았지만 새로운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함으로써 양적 완화를 한다는 것과 거의 비슷한 그런 행보를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어떤 건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제가 그럼 어떤 자산에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연속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 이번 SVB 사태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속도가 굉장히 좀 많이 완화될 것 같아요. 원래는 0.5% 인상이 거의 확정시 되었었지만 이제 아니죠. 이제 0.5%를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0.25% 내외로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사실 0% 혹은 금리 인하 이쪽까지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봤을 때에는 만약에 동결을 한다거나 혹은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어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지금 이 와중에 훨씬 더 강한 그런 기름을 쏟아 부음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재차 급등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딱히 좋은 방법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0.25% 인상이 확률이 조금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물론 원래는 0.5%까지 봤었지만 이 정도까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역시나 0.5%를 올리게 될 경우 다시금 겨우겨우 잡아놓았던 미국 중소형 은행들의 뱅크런 혹은 파산 사태를 다시금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에 그런 연준이 밝히기를 MBS, 그러니까 제가 그 전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SVB 사태를 분석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SVB, 그러니까 이런 실리콘밸리 뱅크의 중소은행들의 그런 파산 이슈 같은 것들은 결국에는 대출금리 인상,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고, 이에 따라 채권 추심 업체에 오히려 수혜가 갈 수가 있다. 따라서 숨겨진 수혜주로서는 고려 신용 정보 같은 기업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후로 주가는 어느 정도의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수익을 내고 있고요.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도 아니고 굉장히 최근이죠. 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이 당시에는 골드의 레버리지 역할을 하고 있는 GDX, 그러니까 금광주 ETF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이때 주가는 29.2달러, 이때 저는 5%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 아무도 모르게 이 자산 대거 매입 중, 50년 만에 최대 매수, 이 시대 최고의 안전자산, 금광주, 은광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좀 괜찮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도 이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고려 신용 정보, 고려 신용 정보 같은 경우도 좀 최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증시 폭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최대 수혜주 SVB 사태, 중요한 건 대출입니다. 고려 신용 정보 1940원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현재는 11,160원이기 때문에 살짝 그런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증시에서 나스닥이 2% 이상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꽤나 좀 주가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려신용정보는 거의 증시의 인버스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만약에 이번에 조정을 보이면서 지지라인이 확인될 경우 혹은 변곡점이 잡힐 경우 조금 더 주목할 수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고려신용부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이미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지라인이 확인된다면 추가 매수까지 저는 진행했습니다. 비중이 충분해요. 따라서 지지라인이 깨지지 않는 이상, 추세가 깨지지 않는 이상 수익 실현 혹은 매도를 할 가능성은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고려신용부는 대략 한 8%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페드가 지금 하는 것이 결국 BTFP 프로그램을 하겠다 밝혔는데, 결국엔 단기 QE예요. 단기 양적 완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좀 간단하게나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이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사주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번에 중소형 은행들의 문제가 되는 것이 미국의 채권이죠. 미국 채권 가치가 너무나 급락을 하게 되면서 예금자들 혹은 투자자들이 불안을 느껴서 돈을 빼게 되는 것이고, 돈을 빼는 와중에 뱅크런이 생기고 뱅크런으로 인해서 파산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채권을
연준이 사주겠다는 겁니다. 게다가 무엇을 사주느냐? 제가 실리콘밸리 뱅크 은행의 파산의 이유로 말씀드렸던 MBS 설명을 드렸었죠. 쓰레기들을 모아 섞으면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는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때도 이 MBS로 인해서 리먼 브라더스 때가 파산에 이른 것이고, 이런 것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트럼프 때 은행에 대한 그런 도덕 프랭크법을 사실 굉장히 완화를 시키기보다는 대형은행에 한정시켜버렸죠. 원래는 중소형 은행에도 이런 규제가 됐었었는데 트럼프 때 이제 중소형 은행들은 규제에서 거의 배제를 시키면서 이쪽에서는 그 방만한 그런 투자적인 행보가 이어졌고, 그로 인해서 미국채가 굉장히 많이 폭락을 하면서 이쪽에 대한 리스크가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MBS를 매입을 해주는데 어떻게 매입을 해주느냐, 그래봤자 지금 시가로 매입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폭락한 가격에 매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기감이 딱히 줄어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연준은 시장가가 아니라 액면가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실 쉬운 내용은 아니라서 저도 영상을 찍기 전에 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쉽게 설명해드릴까에 대해 고민을 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장기채가 있어요. 미국 장기채가 있는데 가격이 30%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액면가가 10,000원이에요. 근데 이게 7,000원이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30%의 하락이 30% 그러면 이걸 이제 팔게 되면, 시장가에 팔게 되면 최소 손실을 보면서 팔게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은행의 자본 건전성에 의구심을 느낀 투자자들, 예금자들이 이제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연준에서는 이 10,000원짜리를 그냥 10,000원에 사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연준이 돈을 찍어서 손실을 크게 보면서 은행들이 MBS를, 그러니까 채권을 사주겠다 이거예요. 양적 완화 다시 진행되는 거죠.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 양적 완화, 그리고 미국의 몸집 불리기, 중국의 몸집 불리기는 멈출 수 없을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미국과 중국의 그런 패권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자, 만약에 우리가 미국이라고 칩시다. 아니면 우리가 중국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며칠 뒤, 혹은 몇 달 뒤, 한 1년 뒤, 6개월 뒤에 굉장히 강력한 상대와 격투기 시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체급이 무제한급이에요. 그러니까 50kg든 100kg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격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로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이어트 할까요? 말이 안 되죠. 다이어트가 아니라 오히려 체중을 더 키우고 몸집을 최대한 불리겠죠. 체급이 많이 나갈수록 전쟁에서, 경쟁에서, 격투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현재는 그 둘 중 누군가가 무너질 때까지 미중 패권 전쟁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패권 전쟁이 사실상 미국 vs 중국에서 미국 진영 vs 중국 진영으로 넓혀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있을 수 있고요. 미국과 유럽, 일본, 호주 이런 국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 대만이 이쪽에 대한 정 가운데에 있음으로써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 이것도 제가 다 텔레그램방에서 꾸준히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있어서 결국 몸집 불리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미국 진영과 혹은 중국 진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인 유동성 증가 혹은 몸집 불리기는 멈출 수가 없을 것이고요. 몸집 불리기는 곧 그 국가의 내수 살리기 혹은 경제 살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제 살리기는 곧 버블이 낀다는 거예요. 경제를 살릴 때에는 언제나 어디서나 버블이 꼈습니다. 그 자산과 시기가 다를 뿐이죠.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도 버블이 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제가 며칠 전에도 텔레그램방에서 좀 이런 글을 써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3월 11일에 써드린 글입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슈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금융위기급의 위기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지만 시사하는 바는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나도 커진 부채로 인해 더 이상의 급진적인 금리 인상은 미국도 어렵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
스멀스멀 진행되면서 진행되던 미국 증시에서의 자금 이탈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것, 1970년대처럼 압도적인 금리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선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고금리 시대가 도래할 것이지만 인플레이션을 뛰어넘지 못할 것이고 단기적인 현상은 제외입니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혹은 저가권에 머물면서 어딘가에 버블이 낄 수밖에 없다라고 꾸준히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SVB 파산으로 분명한 신호 하나가 나온 것으로 판단합니다. 올해 들어 미국 증시에서의 자금 이탈이 꽤나 큰 폭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빠져나온 달러들 대부분이 신흥국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중국으로의 유입이 거셉니다. 올해 2개월간 무려 30조 원 이상의 자금 유입을 발생하는데 탈중국 떠들고 있는 와중에 유입된 양 치고는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로 이는 중국 증시로의 1년 평균 유입량을 뛰어넘는 수치로 작년엔 약 18조 원의 해외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막대하게 풀린 달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전 세계에 몇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버블이 끼면 한국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한국 증시에도 해외 자금이 급격하게 유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유지될지 지켜봐야겠지만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암울이 끼면서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돈에는 국적이 없습니다. 오직 수익을 향한 욕망이 있을 뿐이죠. 그렇기에 돈의 흐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일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해드렸었고 사실 이때의 요지는 이거예요. 결국에는 미국도 공격적인 긴축 혹은 금리 인상이 이제는 힘들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의 자금 이탈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것이고 사실 SVB 사태로 인한 미국 정부의 혹은 연준의 그런 대응책이 발표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분석을 해드렸어요. 미국에서의 자금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조금씩 현실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달러의 가치, 달러의 강세가 이제는 끝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가 지금까지 강세를 보였던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미국의 달러가 강세를 보인 이유는 결국에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있어요. 그리고 긴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면서 미국의 금리가 다른 신흥국들보다 더 높아짐으로써 해외 자금이 미국으로 빨아들여졌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다 자연스럽게 달러가 강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는 미국의 긴축, 금리 인상을 이제는 못하게 되는 상황에 봉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이번에도 발표되었죠. 6%로 발표되었습니다. 6%보다 훨씬 더 못한 금리가 형성이 되면서 결국 실질금리, 물가 대비 금리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권 혹은 바락권에 머물면서 여전히 버블이 낄 수 있는 환경이 잘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주지를 시켜드린 거예요. 따라서 결국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그런 간단한 QE라던가 혹은 금리 인상의 멈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까지 굉장히 강했던 달러가 약세로 전환될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이미 유로 쪽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유로는 이미 강세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마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자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일단 골드가 있죠. 골드는 제가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골드는 달러의 반대 자산 국부입니다. 그리고 제가 골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비트코인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 최근에 급등했죠. 비트코인도 달러의 반대 세력에 있는 대표적인 자산군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골드가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주식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면 대표적인 신흥국 국가들 특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중국에서의 자금 유입이 수십조 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달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른 2배 이상 강한 해외 자금의 유입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중국 증시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중국 증시가 뜨면 한국 증시는 당연히 뜹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 같은 경우도 저는 코스피가 최근에 굉장히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좀 기회가 다가오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면 저항권에 맞아서 241선에 맞으면서 이런 식으로 급격한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지지라인이 잡힌다거나 혹은 그 하강 이후에 여기서 힙소를 만들면서 V자로 반등하게 될 경우에는 좀 주목을 하게 될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지지라인 확인 혹은 변곡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대응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결국 요지는 저는 달러 약세를 보고 있다는 것이고 미국 회사의 자금 이탈, 그로 인한 반대급부의 수혜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미국의 이번에 QE는 좀 시사하는 바가 커요. 결국에는 유동성 증가 혹은 몸집 불리기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마치 작년에 영국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